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정미경이라고 합니다. 양가 가족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던 상견례 자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었죠. 그날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 선 채 딸아이가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준비한 작은 선물 가방을 몇 번이나 다시 챙겨보며 정신이 없었고, 문 앞에 서 있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네가 이제 이런 자리에 어엿하게 앉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키워낸 세월이 순간순간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부족한 형편에 뒤처지지 않게 해주려 했었던 기억들이 목 끝까지 올라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 손으로 올려보내는 첫 상견례 자리였기에 어깨를 펴고 웃어야 했고, 딸아이의 환한 얼굴만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그렇게 제 딸 세경이가 이제 다른 집의 며느리가 되고 한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제 품을 떠나 어딘가로 멀어지는 듯한 느낌에 혼자서 괜히 허공을 쳐다보게 되었던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하자면 마음 한켠이 늘 서늘해집니다.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고, 저 역시 그 점에 반해서 남편과 결혼을 했죠.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셨고 홀홀단신 고아였습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힘들게 고아원에서 살았고 혼자 힘들게 자수성가했던 사람이었기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늘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부모님을 설득해 볼게요. 괜찮아. 모든 부모들이 딸 자식 좋은 데로 시집 보내고 싶어 하시지. 어디 나 같은 놈한테 시집 보내고 싶어 하시겠어? 당신 이해해. 당신만 날 버리지 않으면 돼. 나는 그걸로 충분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그리 말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어쩔 줄을 몰랐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하나만 있으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절대로 변치 않는 마음을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를 등지고 남편과 결혼을 택했고, 친정하고는 발길을 끊고 살게 되었죠. 완강한 친정 부모님은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못 견뎌 했고, 제멋대로 결혼한 저를 독하게도 집안에서 내쳤습니다. 혹시나 하고 세경이를 품고 찾아갔지만 속음만 맞고 왔고, 남편은 그 모습에 또 제게 미안해하며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자기가 평생 지켜주고 보듬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은 남편이 전부가 되었죠. 부모 형제 등지고 선택한 제 유일한 가족이 되었고, 저도 고아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은 결혼하고 세경이를 낳고 한동안 근심 걱정 없이 행복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살 만큼은 벌게 되었고, 우리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나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늘 마음먹은 대로 흘러주지는 않더군요. 어느 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봤지만 남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일주일 정도 끝에 야이고 초췌한 모습으로 집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모습에 저는 심상찮음을 느꼈고 이내 눈물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미안해라는 의미가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남편을 다독여주며 괜찮다고, 망할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는 법이라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실로 한 사업이 망한다는 것은 호락호락하게 견딜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듭된 경기 악화에 거래처 부도까지 겹치며 결국 남편의 사업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을 찾아와서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어린 세경이를 데리고 독촉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죠. 돌잔치조차 제대로 못해주고 이곳저곳 모텔을 전전하며 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살기 힘들었고, 저는 무엇보다 아이에게 미안해서 숨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남편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던지 저를 붙잡고 힘없이 말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 해결하고 올 테니까 당신은 잠자코 있어. 내가 당신하고 우리 세경이 살게 해줄 테니까. 당신이 어떻게 할 건데? 해결 방법이 있어? 있어. 그러니까 나만 믿어. 여보, 돈을 구해오면 우리 가족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돈을 구해올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친 남편은 그렇게 홀연히 나가버렸고, 나는 대체 어디서 돈을 구해올 건지, 혹시나 위험한 곳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은 아닌지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모텔방에 있을 수가 없었기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또 나가야 했지만, 다행히 마음씨 좋은 모텔 주인이 도망다니는 처지인 나를 이해했던지 나를 숨겨주며 당분간 모텔에서 일하면서 지내라고 허락했습니다. 나는 모텔 청소를 하며 아이를 돌봤고,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남편이 떠난 지 3개월째였죠. 내가 모텔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던지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강호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빚쟁이한테 쫓기다 사고사를 당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애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요? 저는 차마 말을 못 잇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며 눈물을 쉴 새 없이 떨구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무너질 새도 없이 아이부터 안고 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를 살 수 있게 한 건 바로 세경이었죠. 기막힌 일이었지만 하늘이 마지막으로 남긴 건지 몰라도 남편이 들고 있던 생명보험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혹여나 남편이 구해온 돈이 이거였던 것일까? 큰 돈을 수령받고 저는 또 한 번 통곡을 했고, 남편 묘에 가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그 돈으로 일단 딸이 있었기에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것이 남편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빚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가게 하나 열 수 있겠다 싶어 재봉틀 하나 드리고 동네 한쪽에 수선책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바느질의 손끝을 바쁘게 놀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딸은 다행히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주었습니다. 손님이 없어 문을 반쯤 닫은 날에도 가게 한켠에서 딸아이 교복 단추를 달아주며 마음만은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쌓여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고, 세경이는 어느새 저보다 먼저 문을 열고 나서는 든든한 어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세경이는 어느새 제 손보다 빠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학비 걱정이 크다며 스스로 등록금 절반을 마련해가며 대학에 다녔고, 졸업 후엔 번듯한 중소기업에 취직해 첫 월급날엔 제 손에 따뜻한 봉투를 쥐어주며 엄마 덕분이에요 라며 고개를 깊이 숙이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저 손등을 슬쩍 쓸며 너 잘돼서 엄마가 더 고맙다라고 했지만,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 파묻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도 함께 있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죠. 딸과의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참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회사 생활도 성실히 이어가던 세경이는 어느 날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소개팅 했는데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 됐구나. 그래, 너도 연애도 하고 해야지. 나중에 괜찮으면 엄마도 한번 소개시켜줘봐. 네, 그럴게요, 엄마. 처음엔 말없이 웃고 넘겼지만 세경이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고 몇 주가 지나도록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기에 아,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 남자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이고 말수가 적지만 믿음직하고 성실한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생활과 마음을 꾸준히 나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 세경이도 이제 한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저는 속으로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 딸아이를 키워왔지만 사람 하나 제대로 키웠다는 자부심은 있었기에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아가는 그쯤부터였을까요? 세경이의 눈 밑에 점점 짙어지는 그림자가 보였고 방에서 혼잣말로 한숨을 내쉬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멍하니 숟가락을 들고만 있다가 제가 말을 걸면 흠칫 놀라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이제나 저제나 딸의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했지요. 세경아, 무슨 일 있어? 결혼 앞두고 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얼굴빛이 안 좋니? 밤늦게 이불을 개키려다 말고 저는 딸아이 곁에 조용히 앉아 물었습니다. 세경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손끝으로 이불자락을 만지작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엄마 속상할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집에서 내가 엄마 혼자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대요. 처음부터 아버지 안 계시다는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뭐라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아버지 없다고 며느리를 막대하는 시대착오적인 집이 있다는 말이 기가 막히면서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우리도 식구를 잃은 마음이 가슴이 아픈 와중인데 그것조차 그들 눈에는 결격 사유였나 싶어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세경이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자기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무조건 허락받겠다고 버텨서 겨우 허락받았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딘지 모르게 얼어붙은 가슴 한쪽에 따뜻한 숨결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 역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저 하나 잘못 살아서 아이 앞길에 먹칠을 했나 싶어 가슴이 턱 막히는 듯 했고 나중에서는 억울함보다는 죄스러움이 먼저 밀려와 잠깐 말을 잃었죠. 그렇지만 세경이가 고개를 들고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난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도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지요. 이왕 할 거라면 떳떳하고 따뜻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상견례 장소로는 제가 먼저 큰 한식당을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우연히도 세경이가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었고 저도 몇 번 찾아가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넓은 홀 한켠에서 손님들에게 예의 바르게 서빙을 하던 아이의 모습이 마치 저 어릴 적 제 모습과도 겹쳐 보여 마음이 짠하기도 했죠. 그 식당의 사장부부는 그때부터 세경이를 무척 아껴주었는데 사장님은 일 끝나고 남은 반찬을 한 통 챙겨주시며 우리 세경이 혼자 사는 엄마 도와주느라 힘들었지 하셨고 사모님은 세경이 생일마다 조그만 선물이라도 꼭 건네주시며 친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상견례 준비를 하면서 세경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그 사장님 내외분이 내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도 조금 보태주셨어요. 학기마다 조금씩. 근데 비밀로 하자고 하셔서 엄마한테는 말씀 못 드렸어요. 사장님 내외분께서 너를 많이 아끼셨나 보구나.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직 있나 싶었고 속이 뭉클해지면서도 눈앞이 흐려졌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딸아이의 어려움과 묵묵히 손을 내밀어준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이 겹쳐지면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세경이가 좋은 분들께 그런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아이가 성실히 일하며 본인 힘으로 해낸 줄로만 알았던 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와서도 늦은 시간까지 책을 붙잡고 있던 딸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마음이 어디 쉬운 것이었었겠나 싶었고 그런 딸을 조용히 도와준 두 분의 마음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래도록 남아있었기에 저는 이번 상견례 자리를 그 식당으로 정한 것이 참 잘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동안 찾아뵙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만 감사했던 터라 이번 기회에 얼굴도 뵙고 인사라도 정중히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당일 아침 딸아이 챙기느라 바쁜 와중에도 꿀단지 하나를 보자기에 정성껏 싸넣었습니다. 예전 시골에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비싼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을 담기엔 그게 가장 좋겠다 싶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찬장 한쪽에 잘 묻혀있던 새 보자기를 꺼내고 꿀단지를 가운데 조심스레 놓은 뒤 내 귀를 맞잡아 야무지게 묶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그 도움 덕분에 우리 세경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저 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텨오던 제게 그런 마음으로 딸을 아껴준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상견례 자리에 앉았을 때 제 몸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딸과 둘이만 식당에 들어섰을 때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저는 이미 긴장에 목이 말랐고 허리를 곧게 펴려고 해도 자꾸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사돈댁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사위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앉아 있었고 그가 처음부터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두 마디 나눈 뒤 사돈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안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뭐라 변명할 수도 길게 설명할 수도 없는 자리였기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말은 더욱 뼈 아팠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딸이라 교육이 제대로 되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 아들이 워낙 고집을 부려서요. 비록 부득이하게 아버지 없이 키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아이 최선을 다해 잘 키웠으니 사돈께 누를 끼칠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거야 지켜봐야 할 일이지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우리 딸 사위 될 사람이 세경이를 선택해 주었기에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딸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저는 참아야 했고 불편한 자리를 웃음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딸의 약점을 쥐고 흔들려는 그들에게 제 작은 말실수 하나라도 빌미가 될까봐 저는 말끝을 삼키며 물을 홀짝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찰나 식당 안쪽 출입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중년 남자가 우리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세경이가 말하던 그 식당 사장님이라는 소개를 듣기 전에도 저는 본능적으로 눈길을 뗄 수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셔츠 소매와 다소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주름 사이로 어렴풋이 드러나는 익숙한 이목구비. 사장님은 메뉴판을 들고 우리 앞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요리를 주문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선 그 사람, 아무리 봐도 수메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줄만 알았던 제 남편 강홍수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수건을 떨어뜨렸고 물잔을 들고 있던 손까지 덜덜 떨려왔습니다. 주위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제 속은 이미 뒤집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과 말투, 작은 버릇까지도 제 기억 속에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어리 빠져 있었을 때 사장님이 슬쩍 제 쪽을 한번 보더니만 이내 조용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나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위 사람들 눈치도 보지 못한 채 그를 뒤따라 식당 복도로 나갔고 주방과 연결된 뒷문 앞에 선 그의 등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혹시 세경 아빠, 아니 혹시 강홍수 씨 아니십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숨이 가빠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자마자 천천히 돌아서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낯익은이라도 만난 듯한 표정은커녕 오히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조심스럽고도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손님, 혹시 저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속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 목소리도 말끝에 살짝 붙는 억양도 분명 제 기억 속의 홍수, 그 사람이었는데 눈앞에 선 이 남자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뒷목이 얼얼해질 만큼 정신이 아찔했지만 저는 억지로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강홍수 씨가 아니세요? 혹시 예전엔 그런 이름을 쓰신 적 없으세요? 그는 한 박자 느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정승호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이름 말고는 써본 적이 없는데요. 그 말과 함께 식당 안쪽에서 사모님으로 보이는 여인이 다가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승호 씨, 냉면 주문 들어왔어. 두 사람 사이의 거리와 분위기, 자연스러운 손놀림까지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 있다니 분명 아무리 봐도 남편이 분명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분명 남편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주변 상황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했기에 판단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나를 모른 척 할 리는 없을 텐데 그래도 자꾸만 남편으로 믿고 싶었던 것은 제가 그만큼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었죠. 이 사람 진짜 강홍수가 아닌 걸까? 아니면 무언가 나 혼자만 모르는 더 깊은 사정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고 기억과 현실이 충돌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부부가 다시 식당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경이가 급히 저를 따라 나왔고 복도 끝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제 어깨를 조심스레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식당 사장님한테 왜 그러는 건데요? 저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경아, 저 사람이 널 예뻐했다던 사장님이 네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 너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던 네 아버지, 분명히 저 사장님 네 아버지랑 똑같아. 뭐? 그게 정말이야? 그 말을 듣자 세경이는 두 눈이 커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괜히 슬프고 생각날까봐 없는 사람은 사진 한 장조차 딸에게 알게 하지 않은 게 천추의 한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보니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혼란이 그대로 전해졌고 저는 그런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다시 식당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죽은 걸 알지만 그때 내 손으로 그 사람을 보내주기는 했지만 세상에 저렇게 닮은 사람이 있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기에 이대로는 끝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혹여나 가족에 관한 거라도 무엇이든 단서가 뭔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세경과 함께 식당 입구로 돌아가 문을 조심스레 밀었을 때 주방 쪽에 있던 여주인이 우리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여사장의 얼굴에는 경계와 불쾌함이 뒤섞여 있었고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장님께서 제 남편과 무척이나 닮아 있어서요. 이름은 강홍수이고 20년 전 사고로 사망 처리된 사람입니다. 여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이라 불린 그 남자를 불렀습니다. 그는 다시 나타나 우리 앞에 섰고 두 사람은 잠시 눈빛을 주고받은 뒤 마치 무언의 합의라도 한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민 건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해졌지만 그 속에는 낯익은 풍경과 함께 분명 제가 기억하는 바로 그 사람, 젊은 시절의 강홍수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나란히 선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반팔 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머리 모양이며 이마 주름까지도 똑같았습니다. 분명히 한 명은 제 남편 강홍수였고 또 한 명은 방금 전까지 저를 전혀 모른다던 그 사장님 정승호 씨였습니다. 어느 쪽이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두 사람은 마치 거울에 비친 사람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져 제대로 사진을 들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 아니 이젠 정승호 씨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홍수의 형입니다. 저희도 1년성 쌍둥이였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헤어졌죠. 입양으로 각자 다른 집에 갔거든요. 그럼 사장님은 우리 세경이가 홍수 씨의 딸이란 것을 진작에 알고서 도와줬어요? 네, 세경이가 홍수를 많이 닮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조카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릎이 풀릴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뇌리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나던 의문들이 하나씩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왜 그토록 닮았는지, 왜 제가 보자마자 본능처럼 알아본 건지 이젠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벌써 20해가 넘었네요. 그때 사장님은 우리 남편과 알고 계셨어요? 그건 알고 계셨었군요. 그러면서도 장례식에 안 오셨었죠. 사장님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게 말씀드릴까요? 사실 홍수는 살아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신분을 버리고 도망치듯 자취를 감췄고 홍수가 당신과 세경이를 떠났던 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과 협박 때문이었어요. 당신을 지키려 했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 선택이 결국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한 박자 뜸을 들인 뒤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당신 모녀를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는 세경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홍수의 눈매, 웃는 입꼬리 단번에 알겠더군요. 조카라는 걸. 그래서 일부러 챙겨주고 도와주었습니다. 모른 척 해야 한다고, 그게 형제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남편이 살아있었다니, 우리 세경이 아빠가 그것도 가까운 곳에서 우리 몰래 숨을 쉬며 지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연락을 해보세요. 어떻게든 지금이라도요. 저는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지만 정승호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지금은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기억을 잃었어요. 사고 이후로 머리를 다쳤고 그때부터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어요. 제가 찾아낸 것도 우연이었고 그도 제 존재를 또렷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휑하니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얼굴, 그 눈빛, 그리고 조카를 알아보고 몰래 도와주었다는 그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면서 저는 결국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쌍둥이 아주버님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강홍수가 머물고 있다는 동해 바닷가의 작은 마을, 그 안에 있는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세경이는 식당에 잠시 남겨두고 저 혼자 진실을 마주해야겠다는 생각에 무겁게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들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오로지 한 사람만을 생각하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얹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생각보다 소박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해풍이 스치는 언덕 너머에 자리한 바다를 마주한 작은 요양원, 담장 너머로 보이는 낡은 간판, 창가에 가지런히 놓인 화분들,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평화로웠지만 제 가슴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정말 그 사람이 제 남편이 있을까? 저는 천천히 요양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요양원 안은 고요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바닷바람이 섞인 공기가 낯설었고 복도 끝 창가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자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많이 좁아졌고 머리칼은 거의 희끗희끗해져 있었으며 시선은 창밖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간호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홍수 씨 맞습니다. 거의 모든 기억을 잃으셨어요. 말도 잘 못하시고 간단한 의사표현만 하십니다. 저는 무릎이 꺾일 것 같은 몸을 억지로 일으켜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랫도록 꿈속에만 있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는데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고 저를 향해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눈빛은 낯설고도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정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눌러 왔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홍수 씨, 당신 정말 나 몰라요?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직전까지 차올랐고 나는 그의 굳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가방에서 조심스레 꺼낸 가족사진을 그의 무릎 위에 올려두자 처음에는 무심하던 그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사진 위를 더듬더니 갑자기 가슴캐를 움켜쥐듯 손을 올리고 눈을 꾹 감았습니다. 그는 마치 전류가 흐르듯 전신을 떨며 얼굴을 찡그렸고 당혹스러운 듯 고개를 이리저리 저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소리 없는 울음이었고 억눌러 왔던 세월이 터져 나오는 듯한 깊고 오래된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억은 희미하거나 사라졌지만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체온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혼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지만 가장 뚜렷했던 건 설명할 수 없는 정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가슴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움도 후회도 잊혀진 사랑도 모두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겠죠. 요양원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은 남편을 몇 번이고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낯설고 또 익숙했으며 마치 오래된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날 그는 말없이 현관 문턱을 넘었습니다. 낯설게 느껴질 만도 한데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려있는 사진 앞에 멈춰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홍수가
2살 배기 세경을 안고 웃고 있었고 배경에는 제가 만든 1000조각 커튼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액자 유리를 천천히 쓸더니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남편의 곁에 앉아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20년의 시간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각조각 꿰어 맞추듯 말하면서 남편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세경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교복을 벗고 첫 출근을 하던 아침, 겨울 감기에 쓰러져 밤새 끙끙 앓던 이야기들,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리고 장부 하나 붙잡고 눈물 훔치던 밤들도 조용히 들려주었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아빠를 기다리며 문 앞에서 뒤돌아보던 세경이의 작은 어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도록 그 아이가 마음속에서 아빠를 놓지 않았는지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줄 한 줄 조심스레 꺼내어 남편의 가슴에 다시 새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평소처럼 그를 욕실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목욕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마르고 약해져 있었고 혼자 씻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제가 하나하나 살피며 물을 끼얹고 수건을 던져드렸죠. 그런데 수건을 넘기다가 문득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그의 등,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한 살결 위에 그토록 선명하게 남아있어야 할 흉터 하나 없이 매끈한 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수건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저는 몸을 굳힌 채 얼어붙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세경이가 3살 무렵 끓는 물이 담긴 주전자가 넘어져 아이 쪽으로 쏟아질 뻔했을 때 남편이 온몸으로 막아냈고 그 일로 그의 등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화상 자국이 남았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도 깊은 도 화상이라 수술까지 받았고 그 상처는 그 사람의 상처이기 전에 우리 가족의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남자에겐 그 흔적이 없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기억을 잃은 남편이 맞는가? 혹시 이 모든 게 착각이거나 누군가의 의도된 오해는 아니었을까? 그날 밤 저는 세경이와 단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경아, 엄마가 이상한 얘기 하나 해도 되겠니? 혹시라도 마음 아플 수 있지만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세경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차분하게 그 사람과 세경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충격과 당혹감으로 눈이 흔들리던 세경이도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나도 그냥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며칠 뒤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부터 심장이 요동쳤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쳐보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부녀관계 반일치. 그 사람은 저희 남편도 세경이의 아버지도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혈연관계가 나온 것을 보면 아버지가 아닌 삼촌이 분명했습니다. 그 진실 앞에 저는 말을 잃었고 눈앞에 그 사람이야말로 내 남편의 쌍둥이 형제가 분명했고 이제는 또다시 처음부터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사장님이 내 남편 강홍수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결과지를 손에 쥔 채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일인데도 막상 눈으로 반일치라는 글자를 확인하고 나니 온몸이 식어버리는 듯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매일 밤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이 그 사람의 눈물과 미소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가? 아니면 그조차도 무언가 숨겨진 진실의 일부였던 건가? 내 안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 쳤고 결국 저는 그 모든 혼란의 끝자락에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한식당 사장님, 정승호 씨. 그 사람만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남자보다 진짜를 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직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조용히 외투를 챙겼습니다. 세경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식당 앞으로 향했고 마침 홀 정리를 하던 정승호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제 얼굴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듯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했어요. 지금 집에 있는 그 사람 세경이랑 혈연 아니에요. 근데 반일치로 나온 거 보면 삼촌인 것 같아요. 사장님은 순간 눈을 피했고 입술이 하얗게 질리도록 다물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되 매섭게 물었습니다. 당신이지? 당신이 강홍수 맞지? 그게 그러니까... 맞네. 왜 그래? 왜 지금껏 거짓말한 거야? 왜 그렇게 날 멀리서 보고만 있었어? 왜? 그제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동안 절대 내색한 적 없던 말투로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네 말이 맞아. 나야. 내가 홍수야.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얼굴을, 그 눈을, 그 입술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수백 번 낯선 사람이라 믿어보려 했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었어? 그날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랬어? 어떻게 20년을 속인 것도 부족해서 또 속일 수가 있어? 제 안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분노와 서러움에 눈물이 북받쳐 올랐고 말끝은 결국 떨리며 끊겼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은 채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마치 오래도록 감추었던 상자를 천천히 여는 사람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나 고아였잖아. 어릴 때부터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컸어. 그런데 세경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 알았어. 나한테 쌍둥이 형이 있었다는 걸. 저는 숨을 삼킨 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힘들게 찾은 형은 오래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어. 젊은 나이에 정신도 왔다 갔다 했고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 내가 먼저 연락을 받고 찾아갔는데 놀랍더라. 거울처럼 닮은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도 나를 몰라보고 울고 있더라고. 그때부터 형을 챙겼어. 근데 그 얘기를 너한텐 차마 못하겠더라. 너무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잖아. 세경이도 크고 있었고 내 사업도 위태로웠고 형까지 이야기하면 너한테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날 속여? 당신이 사람이야? 나는 끝까지 당신을 믿었는데. 저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 한복판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고 그게 최선이었어.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협박 전화는 밤낮 없이 울렸지. 너희 둘은 내가 어떻게든 지켜야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 그때 형의 신분을 이용할 생각이 들었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너희를 살렸어. 남편은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을 끝냈고 제 눈에는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지만 그보다 앞서 찾아온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겨우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와 함께 지냈던 사람은 당신 형이었던 거야?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이나 침묵했습니다. 그 사이 내 가슴 속에서는 참담한 허탈감이 천천히 몸을 잠식해왔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떼지 않아도 저는 이미 그의 다음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조용히 기다리자 마침내 그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강홍수가 아니게 됐어. 강홍수는 세상에 없게 되었지.
서류상으론 죽은 사람,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처리됐지. 그래서 형의 이름으로 살았어. 정승호, 그 이름으로 말이야. 나는 고개를 잠시 들었지만 제 눈을 끝내 마주치지 못한 채 다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사정에 대해 구구절절히 얘기하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사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꺼냈죠.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 밤에 혼자 누우면 자꾸 네 얼굴이 떠오르고 세경이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처음엔 죄책감이 버티게 해줬는데 그게 오래가진 않더라. 그 무렵 사별한 여자가 가게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 살림이야 각자였지만 사람 정이란 게 참. 그래서 결국 부부로서 같이 살게 됐어. 나쁜 사람, 끝까지 지독하게 당신만 생각한 이기주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가운데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등지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버린 채 감쪽같이 숨겨진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울고 기다리고 무너지던 순간들 속에 그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타인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며 외롭다고 다른 여자와 재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천륜은 천륜인가 봐. 그 사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경이가 우리 가게에 아르바이트하러 들어왔을 때 그때 난 바로 알아봤어. 딸이더라. 내 딸, 우리 세경이. 그 눈, 그 입술, 그 말투까지 너무 닮아서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양심이 날 잡아먹는 기분이었어. 한마디로 세경이를 알아보고 그래서 잘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친딸이라는 걸 알기에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서 있는 그 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그는 그렇게 그림자처럼 세경이 곁을 맴돌며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이름으로 숨죽이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세차게 짓눌렀습니다. 눈앞에서 그렇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다시 고개를 든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눈을 조심스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이제 와서 다 들켜봤자 우리 인생이 되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세경이도 이제 곧 시집가고 너도 수선집 그만둘 나이고 지금 집사람한테도 빚도 많고 봐두는 애도 너무 커서 외면할 수 없게 됐어. 결혼 생활로만 치면 너보다 더 오래 했는데 사람에 대한 의리를 배신할 수 없는 거잖아. 미안해. 대신 내가 다 보상할게. 내가 앞으로 생활비 매달 보낼게. 그냥 우리 지금처럼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니? 그 말에 저는 몸을 살짝 뒤로 젖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사실조차 묻어버리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돈으로 모든 것을 덮자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만약 이게 들통나면 그때 받았던 보험금 5억도 다 토해내야 돼. 사망보험금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위장이든 뭐든 법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야. 그리고 나 지금 사는 사람한테도 말 못해. 그 여자도 나랑 식당 같이 꾸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죽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되면 그쪽 인생도 엉망이 될 거야. 그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믿고 살아온 그 밤마다 가슴속에 그리워하며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 맞는가? 그는 지금 자신이 20년 동안 벌인 모든 일을 그저 조용히 넘어가자며 내게 돈으로 타협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등도 켜지 않은 채 텅 빈 방 안에서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의 메아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니? 생활비 매달 보낼게. 그 말이 날 걱정해서 한 말인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말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이름을 훔친 채 숨어 살아온 거짓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채 세경이 결혼식이 눈앞이라는 현실 앞에서 또 한 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폭로하면 5억은 어떻게 감당하지? 딸 결혼식은, 남들 시선은, 세경이는, 수많은 질문이 밤새 나를 물어뜯었고 나는 가슴을 붙잡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세경이가 집에 들어섰고 가게에 잠깐 들렀다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며 결국 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엿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날 밤 세경이는 제 방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와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진짜 아빠 아니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고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측문만으로도 딸아이는 모든 걸 이해한 듯 눈을 감았고 이틀 뒤 경찰이 식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딸이 직접 모든 것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보험 사기, 신분 위장, 위조 문서, 그동안 묻어두고 있었던 남편의 과거가 한순간에 드러났고 그는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 숙인 그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내 옆에서 눈을 피하던 그 눈빛, 떨리던 입술, 작게 흘러나오던 미안해라는 마지막 한마디,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나에게도 통보가 왔습니다. 5억, 그가 위장 사망으로 타낸 보험금 전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시작된다는 공문이었습니다. 공범 여부는 아직 판단 중이라 했지만 나는 이미 그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벌을 받고 수감되었고 나는 남겨진 빚과 딸의 시선 그리고 20년간 쌓아온 모든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난 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 중 하나는 바로 한 식당의 여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니 이제는 남편이라 불러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간 형의 이름을 도용해 살아왔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자신과 함께 가게를 일구며 믿음으로 맺었던 세월까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겁니다. 결국 그 여자는 남편과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신분을 속인 것뿐 아니라 저까지 공모한 것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가게 운영권, 동업관계, 그리고 그녀가 쏟아부었던 정성과 시간, 그 모든 것의 기반이 허위였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망연히 재판 통지서를 손에 쥐고 며칠을 밥도 못 넘기고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몰랐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던 곳조차 형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조차 저는 정말로 단 한순간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제 옆에 든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위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조용하고 묵직한 성격이었지만 일이 이렇게 불거지자 곧바로 법률적 도움을 받아 관련 자료를 정리했고 제 입장에서 정확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위장 신분이나 보험금 수령에 어떤 연관도 없었으며 모든 것은 남편 단독의 계획과 실행이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그 5억이라는 거금이 고스란히 과거 사업 실패로 생긴 남편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금융거래 기록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공동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공모 없는 피해자로 판단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짐이 남편에게로 돌아갔고 저는 간신히 그 무너진 폐허 같은 상황 속에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마음이 텅 비고 서늘한 아주 외로운 자유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많은 파란이 지나간 후에도 세상은 멈추지 않았고 세경이의 결혼식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간 속에서도 딸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마음을 지켰고
사위 역시 말없이 세경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결혼식장 입구에 선 딸의 모습은 마치 오랜 고통을 뚫고 마침내 빛으로 나온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가슴엔 아버지 없는 빈자리가 있었지만 그 자리는 더는 슬픔이 아닌 다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었고 세경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은 사위의 손을 잡고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조용히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혼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이 아이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라면 절대 외롭지 않을 것이다. 결혼식을 마치고 난 뒤 세경이는 뜻밖에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신혼집 안 들어갈래요. 지금 우리 엄마 혼자 둘 수 없어요.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괜찮다고 젊은 사람은 따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딸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결말은 딸의 그 결정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위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로 시댁 식구들과 정식으로 절연했습니다. 예전 상견례에서 저를 무시하고 홀 어머니라며 눈치를 주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힘도 갖지 못한 채 사위의 결단 앞에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딸과 사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 아이 웃음이 가득하고 식탁에는 따뜻한 국 냄새가 퍼지며 가끔은 과거가 꿈이었나 싶을 만큼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사람과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부도 가족도 아닌 긴 세월 동안 멀어졌던 그대로 그렇게 서로를 놓았습니다. 그는 지금 어딘가 다시 차디찬 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그의 등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등에 있던 흉터를 더해서 가슴 어딘가엔 분명 짙은 흔적 하나쯤은 또 남아있겠지요. 죄는 밉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이제는 저도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 방식대로 우리 가족을 살기 위해 무언가를 하긴 했으니까요. 비틀어졌고 어리석었지만 적어도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 곁에 없던 그 오랜 시간, 세월은 너무나 멀고 깊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만든 거리감은 이제 서로를 모른 척한 채 살아가게 만들 만큼 커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도 하지 않고 그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딸아이 세경이에 대해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처음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랜 시간 기다렸던 아빠를 결국은 스스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은 엄마인 저조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세경이 그 아이가 선택을 한 이유를요. 그것은 결코 아빠를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더는 거지 뒤에 세워지지 않기를 바랐던, 그래서 진짜를 지키고 싶었던 용기였다는 걸요. 이제 저는 딸과 사위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지 뒤늦게 깨달으며 말이지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